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김대감 댁 사랑채에 걸린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 공기는 마치 숨소리마저 아까운 듯 무거웠지요. 병상에 누운 김대감의 얼굴빛은 누렇게 뜨고 숨결은 가늘어져 금시라도 꺼질 듯하였습니다. 방마당의 대숲이 바람에 스치며 서걱거렸고 그 소리는 먼 데서부터 밀려오는 파도처럼 긴장을 끌어올렸지요. 아버지, 큰딸 홍연이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26의 나이도록 시집기를 미루고 집안을 떠받쳐온 손이었지요. 김대감은 힘겹게 눈을 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연아, 예, 아버지, 집안 살림은 내가 맡거라. 홍연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김대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지요. 어미 봉양도 내 손이 든든하니 내가 하여라. 홍제와 홍욱은 내 뜻을 따르고 도우라 일러두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내 뜻이다. 짧고도 무겁게 떨어진 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베갯머리 곁에 놓인 붓을 더듬어 잡았지요. 홍연이 종지에 물을 부어 먹을 갈아 올렸습니다. 검은 먹향이 고요히 번졌고 종이 위로 김대감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획은 흔들렸으나 뜻은 더없이 또렷하였지요. 살림은 장녀 홍연에게 맡기고 두 아들은 도리를 다하여 이를 도울 것. 마지막 획을 그은 뒤 김대감은 자신의 인장을 눌렀습니다. 붉은 기운이 종이 위에 번지며 한 세대의 결심이 찍혔지요. 이어 갑자기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홍연이 황급히 불렀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지요. 잠시 뒤 안채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버티던 박씨 부인이 남편의 떠남을 알아챈 까닭이었지요. 하인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상례를 서둘렀습니다. 사랑채 쪽으로 분향을 옮기는 사이 큰아들 홍제가 무거운 표정으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누이, 홍제는 24의 나이에 이미 집안의 기둥 노릇을 자처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21인 둘째 홍욱이 조심스레 따라들었지요. 홍연은 눈물을 훔치고 아버지가 남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글이네. 홍제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귀를 훑던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의 뜻이시네. 홍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홍제는 종이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여자가 집안 살림을 맡는다니 말이 되는가. 아버지께서 친히 쓰고 도장까지 찍으셨네. 그렇다 하여도 집안의 대소사는 장남이 책임지는 법이야. 종친들 눈도 있지 않느냐. 그때 홍욱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시니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끼어드느냐. 홍제의 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홍연이 고요히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께서는 내 손으로 안살림을 다스리는 것을 오래 보셨네. 그러니 믿고 맡기신 것이지요. 누이의 공력은 알지. 하나 세상 이치가 어디 그리 간단한가. 토지 일이며 문서 일이며 사방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홍제는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우선 상부터 치르자. 이 일은 상례가 끝난 뒤 다시 의논하자꾸나. 홍제가 사랑채를 나서자 홍욱도 눈치를 보며 뒤를 따랐습니다. 남겨진 등잔불은 창호지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는 어둠을 따라 길게 늘어졌지요. 홍연은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파도가 일렁였지요.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며느리 서씨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기운이 달려 소리로 맺히지 못했습니다. 서씨가 귀를 기울였으되 부인의 입술은 떨릴 뿐이었지요. 부인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연방 홍연을 불러라 하는 듯 손짓하였습니다. 잠시 뒤 홍연이 어머니 곁으로 급히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손의 떨림만으로도
마음속 말이 다 전해지는 듯 하였습니다.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믿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손끝으로 스며들자 홍연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졌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걸린 흰등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사랑채 쪽에서는 홍제가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근심이 교차했습니다. 여자가 살림을 맡게 두었다가는 가문의 채통을 어찌 세우나. 곁에 있던 벗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니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자네는 모른다. 종친들과의 교류며 토지 살피는 일, 송사 붙는 일까지 그 모든 걸 어찌 누이가 감당하겠나. 홍제는 술을 비우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병환 중이라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셨을 테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시각 홍연의 방에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글을 품에 꼭 안고 창호에 비친 밤그림자를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달빛을 흔들어 방 안에 잔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알 수 없는 기척이 꿈틀거렸지요. 앞으로 들이닥칠 풍파의 예고였던 셈입니다. 김대감의 숨이 멎은 그 순간부터 김씨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갔습니다. 그 금은 소리 없이 넓어지며 언젠가 집안의 기둥까지도 흔들어 놓을 터였지요. 그러나 홍연은 알았습니다. 도리를 붙드는 손은 아무리 얇아 보여도 끝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등잔불이 마지막으로 파르르 떨리더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깊은 고요가 사랑채를 덮었습니다. 초상 기간 내내 김씨댁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홍연은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으며 병든 어머니 박씨 부인을 돌보았지요. 부인의 얼굴빛은 날로 창백해지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방 안가득 번진 향 냄새와 곡소리가 허공을 메워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사무제가 지나고 49제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는 장남 김홍제가 서기와 종친 몇을 불러 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새로 베낀 분재기 초안이 펼쳐져 있었지요. 붓과 벼루, 붉은 인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토지와 가옥은 장남이 맡는 것이 예로부터의 도리지. 홍제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어조엔 확신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기가 붓끝을 적셔 문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번지며 이름이 새겨졌지요. 김홍제라는 세 글자 아래로 전답과 가옥의 목록이 빼곡히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둘째 홍욱도 있었으나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제의 눈빛이 차가웠으니 감히 맞설 기운이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며칠 뒤 홍제는 관아에 분재기를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관속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형식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씨 집안의 재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장남의 손으로 넘어갔지요. 그해 가을 박씨 부인은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홍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지켰습니다. 부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으나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홍연은 눈을 감고 그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손끝에 남은 체온이 이내 식어가며 가슴이 싸늘히 식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른 안채에는 흰 종이등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홍제가 문턱을 넘으며 낮게 말했지요. 누이, 무슨 일인가? 홍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고닫습니다. 홍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 누이도 앞길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앞길이라니? 홍연이 물었습니다. 혼처를 알아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해야 할 것 아니오. 홍연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라는 말인가? 집안은 이제 내가 꾸려갑니다. 누이께서 머무시면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홍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살림을 내게 맡기라 분부하셨네. 그 말씀을 잊었는가? 그건 아버지께서 병환이 깊을 때 하신 말씀이요.
그때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을 게야. 입 조심하게.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는 말은 삼가야 하네. 홍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누이도 분수를 아시오. 여자가 집안 대소사를 맡는다 하니 종친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서 해온 일은 무엇이었나? 곡간 열쇠도 하인 장부도 혼사 준비도 모두 내 손으로 했네. 그건 아버지께서 계셨을 때의 일이오. 이젠 세상이 달라졌지. 홍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동생,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난다. 도리를 잊지 말게. 홍제는 차가운 눈빛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문간을 벗어나는 그의 발걸음에 묘한 냉기가 배어 있었지요. 며칠 뒤 홍욱이 조용히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문가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형님이 누님을 내보낼 생각이신 듯합니다. 알고 있네. 제가 말려봤으나 형님이 듣지 않습니다. 홍연은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 탓이 아니네. 제각기 마음이 있겠지. 홍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형님이 너무하십니다. 염려 말게.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 홍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날 밤 장마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산등성이를 밝히고 천둥이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 문이 열리며 홍제가 하인 둘을 대동하고 들어섰지요. 누이, 이제 나가시오. 무슨 말인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소. 내일까지 집을 비우시오. 홍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때리며 장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에 여인을 내모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하느냐? 그건 누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관아에 올린 문서가 전부요. 홍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체념이 고요히 깃들어 있었지요. 그리하겠네. 홍연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비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례 때 받았던 귀한 물건이었지요. 홍연은 그 비녀를 품에 넣고 낡은 보퉁이를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글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홍연의 뒷모습을 홍욱이 처마 밑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으나 끝내 나서지 못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며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종택의 등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사랑채에 앉은 홍제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셈이지. 그러나 술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길고 애달프게 이어졌지요. 그날 밤 김씨댁에는 또 한 번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습니다. 그 금은 더 깊고 어두워 언젠가 집안의 뿌리마저 흔들고야 말 것이었지요. 홍연은 사흘을 걸어 산을 넘었습니다. 길가의 들풀은 비에 젖어 고개를 숙였고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지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아는 이가 없었지요. 그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러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허물어진 초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타지로 떠나 오래 비어있다 하였지요. 홍연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주인 친척에게 내밀었습니다. 당분간 이 집을 빌려 쓰고 싶습니다. 비녀 하나로는 턱없이 모자라지요. 석 달만 쓰겠습니다. 그 뒤로는 품을 팔아 갚겠습니다. 그는 비녀를 들었다 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석 달이요. 그 뒤엔 나가셔야 하오. 홍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홍연은 초가 안에 조심스레 짐을 풀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으나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족하였지요. 마루에 앉아 보따리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이었지요. 종이는 바랬으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홍연은 그것을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리를 지키면 하늘이 돕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히 남아있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홍연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 자리를 폈습니다.
천 조각을 꺼내고 바늘을 꿰었지요. 햇빛이 천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안악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바느질을 하시나 보네요. 옷이 해지면 꿰매드립니다. 삭은 많이 받지 않지요. 그럼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아이 옷이 헤어졌는데 손이 미치질 못했어요. 홍연은 웃으며 천을 받았습니다. 이리 주시오. 바늘이 천 위를 오가며 조심스레 구멍을 메웠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갈하였지요. 안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솜씨가 여간이 아니시네요. 혹 어디서 배우셨는지요? 집안 어른께 배웠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신지요? 홍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혼자 떠돌아다닌다 하면 사람들의 입방아가 쉽게 들끓을 것이었지요.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안악은 미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엔 젊은 과부가 바느질을 하며 살아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홍연은 묵묵히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바늘보다 고요했고 그 고요가 사람들의 입을 서서히 잠재웠지요. 보름쯤 지난 어느 날 홍연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곳곳에 비단 장수의 목소리와 솥 두드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누더기를 걸친 아이 하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얼굴이 잿빛이었고 눈빛은 공허하였지요. 홍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니?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홍연은 품에서 엿 조각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먹거라. 아이는 놀란 듯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어미, 아비는 어디 계시니? 어미는 돌아가셨어요. 아비는 모르겠어요. 홍연은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쌀 한 대를 사서 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터로 나가 아이를 찾았지요.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먹거라. 아이의 손이 떨리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죽 냄새에 눈물이 흘렀지요. 그 작은 일이 마을에 금세 퍼졌습니다. 저 과부 마음씨가 보통이 아니래요. 남편 잃고도 저리 곱게 살아가니 복을 받을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이번엔 험담이 아니라 칭찬이었지요. 그 뒤로 홍연은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글씨를 베꼈습니다. 양반가에서 익힌 글 덕에 붓을 다룰 줄 알았지요. 마을 서당의 훈장이 사설을 베껴달라 부탁하였고 홍연은 정성껏 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사끈 적었으나 굶지 않을 만큼은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초가 앞에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홍연이 문을 열고 나가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홍연의 눈이 커졌지요. 진옥이 아니냐? 아씨 정말 아시군요. 진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홍연이 황급히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어찌 나를 알아보았느냐? 장터에서 배웠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아이에게 죽을 주시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 손길을 잊을 리가 없지요. 홍연은 진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옥은 이제 19살이 되었으나 얼굴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요. 넌 어찌 이곳에 있느냐? 저도 내쳐졌습니다. 도련님이 새로 들어온 분의 눈밖에 난 하인들을 모두 내보냈지요. 홍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어찌 이리 모질까? 아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씨께서 저를 살려주셨지요.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밥 한 그릇 주신 걸 잊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 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홍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차 한잔 하자꾸나. 그날 이후 진옥은 홍연 곁에 머물렀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의지하며 힘겨운 나날을 버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수군거렸으나 누구도 함부로 하진 못했습니다. 홍연의 선행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았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뒤 마을 서당의 훈장이 홍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화한 인상의 선비로 예법에 밝은 듯 하였지요. 글씨를 베껴주신 분이
부인이시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씨가 단아하고 기품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홍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집안 어른께 배웠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오래 건강하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름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유언이라 하였지요. 그의 말투는 점잖았고 눈빛에는 정의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옥이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씨, 저 선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을 서당의 훈장이라더구나. 인상이 참 고다 보입니다. 홍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가로 달빛이 흘러들었지요. 세상은 험해도 바른 사람은 있는 법이지요. 그날 밤 달빛이 초가 지붕 위로 고요히 번졌습니다. 홍연은 창호에 기대어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지요. 복은 나눔 속에 자란다. 그 말이 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김씨 집안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남 홍제가 권세 있는 집안의 딸과 혼례를 치른 까닭이지요. 신부 최 씨는 전임 수령의 딸로 기품 있고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혼례날 아침 대문 앞에는 붉은 비단 깃발이 펄럭였고 하인들은 분주히 오갔습니다.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웃음이 이어졌지요. 축하하네. 이제야 김씨 가문이 새로 서겠구먼. 하객들이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홍제는 흰 도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지요. 이제 김씨 집안은 그의 것이 되었고 세력 있는 처가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는 종친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달라질 것이오. 장인어른의 인맥을 통해 관아와도 손이 닿겠지요. 그야 그렇고 말고 복도 많으시구려. 홍제는 허리를 젖히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지요. 기쁨의 자리에서도 그는 자꾸만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부터 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난 여름날이었습니다. 곡간지기가 헐레벌떡 사랑채로 뛰어들었지요. 주인님, 큰일이 났습니다요. 무슨 일이냐? 곡식이 썩어버렸습니다. 뭐라? 홍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곡간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곡식더미 사이로 희끗희끗 곰팡이가 피어올라 있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장마철에 물이 스며든 듯합니다.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요. 이 무능한 놈,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당장 치워라. 홍제의 호통에 곡간지기는 머리를 조아리며 황급히 곡식을 퍼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절반이 넘는 양이 썩어 있었지요. 홍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열흘 넘게 비가 내리자 논마다 물이 가득 차올랐지요. 머슴들이 삽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을 빼라. 빨리. 주인님, 논둑이 터졌습니다요. 무어라. 논둑이 터지며 검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벼 이삭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논바닥은 진흙탕이 되어버렸지요. 홍제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며칠 뒤 하인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하던 머슴 둘이 마당에서 허리를 숙였지요. 왜 나가려는 게냐? 주인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도 제때 못 받으니 추수 끝나면 준다 하지 않았느냐. 이젠 믿기 어렵습니다. 딴 집으로 옮기려 합니다요. 하인들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텅 빈 마당에 빗방울이 떨어졌지요. 홍제는 사랑채로 돌아와 술을 들이켰습니다. 밤마다 등불 아래서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식어갈수록 불안은 자라났지요. 최 씨 부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요사이 잠을 통 못 주무시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일세. 괜한 소리 말고 그냥 있소.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은 듯합니다. 친정의 말씀을 드려볼까요? 필요 없소. 홍제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튀었습니다. 최 씨는 놀라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요. 며칠 뒤 홍제는 동생 홍욱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온 홍욱은
형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눈 밑엔 깊은 그늘이 깔려 있었고 수염은 다듬지 않아 흐트러져 있었지요. 형님,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홍제는 술병을 기울이며 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요즘 집안이 쉽지 않구나. 예,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엔 어찌 된 일 같으냐? 홍욱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장마가 길고 운이 좀 따라주지 않은 탓이겠지요. 운? 홍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저주다. 저주란 말이다.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홍제는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계집 때문이다. 홍연, 그 여자가 나를 저주한 게야. 내 복을 가로챘다. 홍욱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누님이 어찌 형님을 저주하겠습니까?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분명 그 여자가 내 복을 빼앗았어. 내가 가진 걸 다 가져간 게야. 홍제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엔 광기가 어려 있었지요. 홍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의 복과 화는 하늘이 정하는 법입니다. 닥쳐라. 홍제가 술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요. 홍욱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형님, 나가라. 홍욱은 아무 말 없이 사랑채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것은 웃음 같기도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그의 가을, 추수는 형편없었습니다. 벼이삭은 쭉정이가 많았고 나달은 여물지 않았습니다. 홍제는 논두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자랑하던 땅이 이제는 황폐한 진흙밭이 되어 있었지요. 다 끝이야. 모든 게 끝났다고. 그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성질이 날로 거칠어져 하인을 때리고 욕을 퍼붓기 일쑤였기 때문이지요.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친정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돕기 어렵다. 어느 날 저녁, 홍제는 종친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내 누이, 홍연의 소식 들은 게 있소? 글쎄, 아무도 모른다오. 어디로 갔는지 꼭 알아봐 주시오. 꼭이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시오? 홍제는 대답 대신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해. 내 복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종치는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제의 말투와 눈빛이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종택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벽에 어지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그 그림자 속에서 홍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의 불길이 집안을 잠식하고 있었지요. 그 불길은 결국 그 자신을 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홍욱은 형의 변해버린 모습을 바라보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하인들의 발걸음에는 늘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요. 형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종택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홍욱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불안이 내려앉았지요. 어느 날 안채를 정리하던 홍욱은 오래 닫혀있던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박씨 부인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중 장롱 한쪽 깊은 틈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지요. 그 위에는 희미하게 박씨 물품이라 붓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홍욱은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그는 어머니의 빗장 안에서 열쇠 하나를 찾아내어 조심스레 돌렸습니다. 달그락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천으로 단단히 감싼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홍욱은 천을 풀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드러났지요.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고 그 봉인에는 김대감 유언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홍욱은 숨을 죽이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림은 장녀 홍연에게 맡기고 두 아들은 도리를 지키라. 홍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고 도장 또한 분명했지요. 이것이 진짜 유언이었구나. 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관아에 올린 분재기가 형이 꾸며낸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홍욱은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떨려 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어머니는 이 문서를 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두신 것이었지요. 며칠 동안 홍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아니면 묻어둘까? 형제의 정은 버릴 수 없었으나 누이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욱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등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문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누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이튿날 홍욱은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가 있다 들었지요. 의롭고 청렴하여 고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이였습니다. 그가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서당 문을 두드리자 낮은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복색에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들어오시오. 홍욱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훈장이 내온 차에서 따뜻한 향이 퍼졌습니다. 편히 말씀하시지요. 유언이 물었습니다. 홍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김씨 집안의 차남입니다. 김씨라면 혹 홍연이라는 여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제 누이입니다. 유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홍욱은 품속에서 조심스레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입니다. 유언은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붓글씨를 천천히 읽던 그의 눈썹이 서서히 찌푸려졌습니다.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관아에 올려진 분재기는 거짓입니다. 홍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누님을 내쫓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유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홍연 낭자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비 오는 날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유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째서 이제야 이 일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웠습니다. 형제의 정도 있고 집안의 체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양심이 날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는 문서를 단단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관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하겠지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홍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유언은 홍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용기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은 옛 타인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지요. 김대감의 필적을 기억하는 사람, 유언을 본 사람 모두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홍욱은 그 과정을 따라다니며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듯 했지요. 보름쯤이 지나자 유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관아에 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님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이 고을 어딘가에 계신다더군요. 과부로 행세하며 바느질로 살아간다고 하더이다. 홍욱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고치려는 이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길로 나아가야지요. 유언은 상소문을 썼습니다. 글은 짧고 담백했으나 붓끝엔 정의가 서려 있었지요. 김씨 집안의 장남 김홍재가 아버지 김대감의 뜻을 거역하고 장녀 김홍연을 내쫓았으며 거짓된 문서로 재산을 가로챘으니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유언은 봉인된 유언장과 증인들의 진술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갈 생각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홍욱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밤 홍욱은 오랜만에 곤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미소를 지었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됐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들판의 벼는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지요. 홍욱은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누님의 억울함이 풀리겠지. 늦었지만 하늘은 반드시 도리를 아시리라. 관아의 붉은 기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을 원님께 올릴 글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발끝이 관청의 마루를 밟는 순간 김씨 집안을 덮어왔던 어둠 속에서 첫 빗줄기가 스며들었지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고을 원님 남태유는 유언이 올린 상소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봉인된 유언장과 증인들의 진술서가 함께 들어있었지요. 남태유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살림은 장녀에게 맡기고 두 아들은 도리를 지키라. 그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잠시 후 붓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벼운 일이 아니로구나. 남태유는 즉시 조사명을 내렸습니다. 김씨 종택으로 사람을 보내라. 분재기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가져오게 하라. 관속이 명을 받들고 종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김씨 집안의 사랑채에서는 홍제가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관속이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서자 홍제는 놀란 눈으로 일어섰지요. 자네들은 무슨 일로 왔는가? 원님의 분부이옵니다. 대개 분재기에 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조사라니 무슨 헛소리요? 자세한 말씀은 관아에서 들으시라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홍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피가 식는 듯 하였지요.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도포자락을 여몄습니다. 좋소, 가보지요. 그러나 걸음을 옮기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거야? 홍욱인가? 아니면 그 선비놈인가? 관아 마루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태윤이 단정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유언과 홍욱이 서 있었지요. 홍제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피가 끓듯 솟았습니다. 내 놈이 한 짓이구나, 홍욱. 남태윤이 탁자를 치며 호통쳤습니다. 조용히 하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홍제는 이내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태윤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지요. 너는 김씨 집안의 장남 홍제가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분재기를 내가 관아에 올렸다 하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남태윤은 봉인된 유언장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무엇이냐? 홍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붉은 봉인 위에는 김대감 친필이라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내 아버지가 손수 쓰고 봉인까지 찍은 유언장이니라. 살림은 장녀에게 맡기고 두 아들은 도리를 지키라 적혀 있구나. 그런데 내가 낸 분재기에는 너의 이름만 가득하더라. 어찌된 일이냐? 홍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지요. 그건 아버지께서 병중이라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그 입 다물라. 유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유언장은 봉인과 필체가 분명합니다. 김대감께서 정신이 맑으실 때 직접 쓰신 문서입니다. 그날을 증언할 이들도 있습니다. 남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을 드리라. 관속이 문을 열자 옛 하인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너희는 김대감의 집에 오래 있었느냐? 예, 원님. 10여 년을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말해보아라. 이 유언장, 본 일이 있느냐? 있습니다. 대감께서 마지막 날 장녀 아씨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히 글을 쓰시고 봉인을 찍으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감께서 정신이 또렷하셨고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적으셨습니다. 남태윤은 홍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었느냐? 아직도 변명할 것이 있느냐? 홍제는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했지요. 남태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장녀 김홍련은 지금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마라. 내가 내쫓았다 하지 않느냐? 홍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남태윤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김홍련을 불러오라. 관속이 나갔습니다. 잠시 후 마당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진옥이 초라한 차림에 홍연을 부축해 들어왔습니다. 홍연은 낡은 옷을 입었으나 눈빛에는 여전히 품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태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장녀 김홍연이 옵니다. 남태윤은 잠시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김홍연이냐? 예. 아버지의 유언을 알고 있었느냐? 예. 아버지께서 직접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느냐? 홍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의 뜻이 그러하였습니다.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는 않았느냐? 홍연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요. 억울하였지요. 그러나 하늘이 보고 계신다 믿었습니다. 남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잠시 연민이 비쳤지요. 이윽고 홍제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아비의 뜻을 어기고 누이를 내쫓았다. 거짓 문서로 재산을 가로채고 관청까지 속였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느냐? 홍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 줄기 바람처럼 희미했지요. 남태윤은 붓을 들어 판결문을 썼습니다. 글씨는 단호하되 손끝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효와 인을 저버린 자에게 복은 머물지 않는다. 김홍제 명의의 분재기는 무효로 하고 살림살이와 토지 일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장녀 김홍연에게 돌린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관아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홍연은 두 손을 모아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감사드립니다. 남태윤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겪은 일에 비하면 이 판결도 부족하겠지. 그러나 하늘이 도와 그대의 도리가 드러났으니 마음을 놓으시오. 홍제는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이미 허공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지요. 그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재산이 이제는 헛된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홍연의 발걸음은 느렸으나 단단했습니다. 진옥이 곁에서 팔을 붙잡고 속삭였지요. 아씨,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것이지. 유언과 홍욱이 뒤따랐습니다. 홍욱은 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누님 용서해 주십시오. 홍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잘못만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진작 나섰더라면 누님이 그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홍연은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람의 때가 있는 법이지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았으니 그걸로 족하다. 유언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 겪으신 억울함이 오늘 풀렸습니다. 하늘도 이제 편히 웃으실 겁니다. 홍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지요. 선비님 덕이 큽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 도리를 다했을 뿐이지요. 가을 햇살이 관아 뜰에 내려앉았습니다. 낙엽이 흩날리고 먼 산의 단풍이 붉게 타올랐지요. 홍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고요한 평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숨지 않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마침내 빛으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김씨 집안의 대청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종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지요. 가문의 채통을 더럽힌 자를 더 두고 볼 수 없소. 아비의 유언을 거역하고 누이를 내쫓았다니 자식이라 부를 수도 없지. 홍제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지만 반박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종친의 결정은 냉정하였지요. 김홍제는 오늘부로 집안에서 나가시오. 홍제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안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최 씨 부인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애정보다 냉기가 어려 있었지요. 당신은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홍제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짐도 싸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그가 발 딛고 설 땅조차 없는 외로움뿐이었지요. 홍제는 그날 이후 고을을 떠돌았습니다. 하루는 산길을 걷고 하루는 장터의 구석을 전전했지요. 예전엔 고개 숙여 인사하던 이들이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누이를 내쫓고 재산 훔친 양반이라네. 가문 욕심에 눈이 멀어벌 받은 게지.
아이들까지 그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홍제는 모자를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귀는 시끄럽고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먼지처럼 땅바닥에 흩어지고 있었지요. 주막의 허름한 방에 몸을 눕히면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싸늘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고 어머니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누이 홍연이 나타났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이내 뒤돌아섰습니다. 누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홍제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조여 숨이 막혔고 사방은 적막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거리의 주막에서도 장터에서도 그를 반기는 이는 없었지요. 그는 한적한 들판의 움막에 몸을 눕혔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이마에선 열이 식지 않았지요. 지나가던 이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양반 얼마 못 버티겠구먼. 그러나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세는 심해졌습니다. 홍제는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희미하게 중얼거렸지요. 누님 용서해 주시오.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지나가던 나그네가 움막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홍제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묻었습니다. 비석도 없이 흙을 덮고 들꽃 한 줌을 올려두었지요. 그렇게 김홍제라는 이름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홍욱은 누이의 억울함이 풀린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의 죄를 바로잡았으나 그 죄를 막지 못한 자신 또한 부끄러웠지요. 그는 홍연을 찾아가 예를 올렸습니다. 누님, 저는 시골로 내려가려 합니다. 홍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형님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싶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땅을 일구며 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렵니다. 홍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죄는 죄를 지은 자의 몫이지 그를 바로잡은 이는 죄인이 아니니라. 홍욱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누님께 너무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이제는 제 길을 가거라. 홍욱은 깊이 절을 올리고 산골로 향했습니다. 그는 땅을 일구며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늙은 이들의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다르구먼. 마음이 곱고 손이 부지런해. 홍욱은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형의 죄를 씻는 일은 평생의 과업이라 여겼지요. 그의 땀방울이 논에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의 부채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하였습니다. 어느 날 진옥이 다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큰 도련님이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홍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지요. 다만 오래된 안타까움이 고요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 되었구나.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진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홍연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워해서 무엇하겠느냐. 이미 그는 스스로를 벌하였다. 탐욕도 깨달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네.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땅에 쌓였지요. 모든 것은 제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의 가을, 고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논마다 황금빛 벼가 출렁였고 과수마다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 곁엔 복이 따르는 법이지. 홍연은 추수가 끝난 뒤 곡식 일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더 많이 내어주었지요. 진옥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내어주시면 저희가 겨울을 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홍연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염려 마라, 진옥아. 하늘이 돌보아 주실 게다. 정말로 그의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눈도 적게 내리고 추위도 심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산에서 내려오던 장포수가 홍연의 집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예순이 넘은 노인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손에는 낡은 장돌이 자루를 짚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계시오?
홍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길을 가다 목이 말라 물 한 그릇 얻고자 하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홍연은 장포수를 마루에 앉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신 뒤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소박 하나 기운이 맑구려.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인께선 많은 일을 겪으셨겠지요? 어찌 아십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소. 허나 원망은 없으시구려. 홍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망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의 복은 남의 눈물 위에 세워질 수 없지요. 장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드물지요. 그는 짐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이었소. 부인께 복이 오래 머물길 빕니다. 홍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장포수가 떠난 뒤 진옥이 물었습니다. 아씨, 저 어르신은 누구시지요? 나도 모르겠다. 그저 길 가던 나그네였겠지.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홍연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은빛 달빛이 초가 지붕을 비추고 별빛이 고요히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억울함과 슬픔으로 얼룩졌던 마음에도 평화가 내려앉았지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등불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엄혹하되 하늘은 끝내 도리를 아는 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으나 김씨 종택은 여전히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 잡초가 무성하였지요. 홍연은 어느 가을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은 사가 있었고 기둥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사랑채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거미줄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글을 읽던 자리엔 바람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연은 마루에 올라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지.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마루 끝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며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복은 나눔 속에 자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홍연은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지요. 쫓겨나던 그날의 빗속, 낯선 고을에서의 외로움, 굶주린 아이에게 건넨 죽 한 그릇,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던 날의 떨림,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마음에 번졌습니다. 아씨, 진옥이 마당을 건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찻주전자가 들려 있었지요.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홍연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이곳에 다시 사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야. 여긴 이미 지난 세월이 머문 곳이지. 나는 이제 내가 살던 마을이 더 편하더구나. 그럼 왜 오셨습니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지. 이 집과도 지난 모든 일들과도. 홍연은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옛 향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방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벽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홍연은 벽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 마시고 편히 쉬소서. 창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홍연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홍연은 마루에 앉아 차를 다시 따랐습니다. 진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씨, 그간의 일들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괴로웠지. 하지만 이제는 다 흘러간 일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물과 같아서 가두면 썩고 흘려보내야 맑아진다 하더구나. 그래도 원망은 남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했지요. 밤마다 울기도 했어. 하지만 그 원망이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내리더구나. 그래서 그만두었지. 원망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길이 보였네. 진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씨는 참 강하십니다. 강했다기보다는 살고 싶었을 뿐이지요. 바람이 살짝 불어 치맛자락이 흔들렸습니다. 홍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구름을 물들이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사람은 누구나 제 몫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법이란다. 그 고통을 꿰매며 살아야 어른이 되지. 진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홍연은 종택을 정리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새 집은 작고 소박했으나 공기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진옥이 채소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잘 자라면 올겨울은 걱정 없겠지요. 그래, 정성껏 돌보아야 하네. 씨앗도 마음을 알아듣는 법이니까. 햇살은 따뜻했고 닭들이 마당에서 모래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길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렸지요. 그날 오후 마을 안악 몇이 찾아왔습니다. 부인, 저희 아이가 글을 배우고 싶다 하는데 서당에 보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글은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삭은 얼마나 들여야 합니까? 삭은 필요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면 족합니다. 안악들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이 찾아와 홍연에게 글씨를 배우고 진옥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아씨, 여기서 실이 자꾸 엉켜요. 그럴 땐 실을 조금 더 길게 잡아야 하네. 바늘을 세우지 말고 눕혀야 천이 덜 상하단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홍연의 손끝은 다정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집 안가득 번져나갔지요. 가을이 깊어들며 들녘엔 황금빛이 가득했습니다. 홍연은 들판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마음까지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산길 아래서 장포수가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과 다름없는 낡은 옷차림이었지요. 홍연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인, 또 뵙는구려. 어르신, 평안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소. 부인은 여전히 평온하신가? 예, 평안하지요. 장포수는 들판을 둘러보며 말했다. 올해도 풍년이 들었구려. 사람들 얼굴마다 웃음이 피었소. 하늘이 돌보아 주신 덕이지요. 부인께서 돌보신 덕도 크지요. 사람의 복은 남의 눈물 위에 세워질 수 없다 하셨지요. 그 말 오래 마음에 남았소. 홍연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지요. 선한 마음엔 선한 열매가, 악한 마음엔 악한 열매가 맺히는 법. 그 말에 홍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포수는 짐을 고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홍연은 마루에 앉아 등불을 켰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등불이 흔들리자 그림자가 기둥 위로 길게 늘어졌지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 사람답게 살아가려 합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홍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지요. 억울함은 진실로 씻겼고 탐욕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남은 자들의 마음엔 평화가 깃들었지요. 등불은 잔잔히 타올랐고 하늘은 묵묵히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홍연의 삶처럼 고요하고 단단하였지요. 이야기는 그렇게 하늘의 뜻 아래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